여기 한 소설을 읽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이라는 소설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소설을 보는 건 주인공뿐이었고 3000화가 넘어서야 10년이 넘었고 마지막 화를 읽게 된 주인공, 그리고 그 앞에서 주인공이 다니는 회사 최고의 인기인 유상아와 지하철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을 읽고 있는 것을 숨기는데요. 비록 남에게 이야기하긴 부끄러울지 몰라도 매일매일 반복해온 그 일이 오늘만은 다른 이유는 10년을 넘게 매일같이 꾸준히 읽어온 판타지 소설 멸살법이 오늘 완전히 끝나기 때문입니다. 1화의 조회수가 1200대, 10화가 지나면서 20으로 급감했고 지금은 이 소설의 독자는 주인공 김독자뿐이었죠. 그리고 작가님에게 마지막 감사 인사를 남기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이 작가에게서 쪽지가 날라오게 되죠. 김독자에게 감사의 인사로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타고 있던 지하철에 불이 꺼졌고 지하철이 급하게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작가가 말한 7시가 되자 이들의 눈앞에 한 도깨비가 나타났죠. 그리고 이 도깨비는 멸살법에서 줄곧 비극의 서두를 열었던 바로 그 도깨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깨비의 심기를 건드린 한 학생은 그대로 즉사해버리고 말죠. 성자들이 입장했다는 문구와 함께 이들에게 나타난 시스템 문구, 하나 이상의 생명체를 죽여 가치를 증명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도깨비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여달라고 하며 사라집니다. 안테나를 뻗은 도깨비, 객실 내에 쓰레기처럼 널려있는 시체들, 피투성이가 된 채 떨고 있는 직장인들, 노약자석에서 기도하는 할머니까지 이 상황이 믿겨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 김독자가 10년을 넘게 읽어온 소설 멸살법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휘하고 모두를 안심시키고 있는 군인 이현성, 그는 멸살법의 주요 조연 중 하나였죠. 그렇게 소설 속 인물까지 등장하는 상황이었고 1급 국가 재난 상황이라는 국가 총리의 연설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타이머가 생기며 지금부터 5분 안에 최초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시 해당 칸의 모든 생명체는 전멸된다고 하는데요. 주인공이 알고 있는 소설 속의 정보들과 알지 못하는 정보들이 함께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다시 한번 멸살법을 읽는 것 뿐이었지만 지금 당장 멸살법을 찾아볼 수는 없었죠. 하지만 주인공에게 날라온 한 통의 메일, 그건 바로 작가가 주인공에게 선물로 보낸 소설 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주어진 전용 특성으로 멸살법의 초반부를 읽는 데에 1분도 걸리지 않았죠. 그리고 주인공이 아는 소설과 조금씩 다른 전개가 혼재해 있던 이유는 독자가 타고 있는 칸은 프롤로그의 주인공이 타고 있던 칸에 바로 뒷칸이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김남훈, 소설 멸살법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적응을 마친 소년, 이 열차 안에서 첫 번째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곳에서 곤충통을 들고 있는 한 소년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곤충을 꺼내 죽이게 되죠. 그러자 최초의 사례라는 업적을 달성했다는 문구가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전용 스킬로 김남훈의 인물 정보를 보게 되죠. 그리고 주인공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하는데요. 하지만 주인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김남훈의 모든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김남훈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김남훈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뱀 같은 괴물은 어룡, 흔히 시서펜트라고 불리는 괴수입니다. 훗날 멸살법의 세계에서 7급 괴수종으로 분류되었죠. 그리고 여기 도깨비 머리 위에 있는 별들, 이 별들의 숫자는 곧 채널에 접속한 성자들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때 성자란 멸살법의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들이자 저 먼 성운의 꼭대기에 앉아 이 모든 이야기를 관람하는 비국의 배후, 즉 저들은 도깨비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 저 하늘 위에서 이들을 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상아도 이 난리에서 살아남게 되었죠. 그리고 이들은 배우를 선택하게 됩니다. 배우 선택이란 도깨비의 채널을 이용해 이들을 보고 있는 성자들이 마음에 드는 인간을 자신의 화신으로 선택해 후원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주인공의 경우엔 독자를 화신으로 삼아 후원하고자 하는 성자가 총 4명이라는 뜻이었죠. 그 중엔
심연의 흑염룡, 악마 같은 불의 심판자인 대천사 우리엘, 세 번째는 은밀한 모략가, 마지막은 김구아의 죄수 손오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있는 칸을 넘어오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3707칸의 유일한 생존자,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지하철에서 탈출하는 주인공이었죠. 그렇게 두 번째 시나리오가 주어졌고, 끊어진 다리를 건너 옥수역으로 진입하라는 시나리오였죠. 이때 죽은 자들이 깨어나 이들을 방해했고, 바로 그때 유상아의 성자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시나리오에 직접 개입하게 되며 이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인들 뒤에서 나타난 멸살법의 주인공 유중혁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중혁은 회기라는 특수한 고유 스킬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엔 무려 3회차를 겪은 상태였죠. 그리고 당연히 주인공은 소설 속 인물이었던 유중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중혁은 주인공을 경계했죠. 지하철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마침 전용 스킬 전지적 독자 시점의 스킬로 유중혁의 생각을 잃게 되죠. 회기를 세 번째나 경험한 유중혁은 주인공이 타고 있던 칸에서 살아남아야 할 자는 이현성과 김남훈 둘뿐이었지만 김독자가 살아있는 것에 놀랐고 미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유중혁이 가진 더블 S급 스킬, 상대방의 특성창뿐만 아니라 숨겨둔 히든 정보까지 엿볼 수 있는 탐지 스킬인 현자의 눈을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제4의 벽이라는 스킬로 주인공에겐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김독자가 위험한 인물임을 깨닫고 죽이려 했지만 이를 파악한 주인공은 유중혁에게 추후의 시나리오는 혼자서 깰 수 없을 거라고 말하죠. 그러곤 유중혁이 모르는 미래를 알고 있다고 하며 유중혁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동료가 되겠다고 하지만 유중혁은 주인공을 서펜트 괴물에게 던져버리죠. 그렇게 괴수의 뱃속인 위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도깨비가 나타났죠. 이 도깨비와 기싸움을 하며 이 도깨비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에 놀라는 도깨비였고 잠시 채널을 닫고 얘기하자는 주인공. 그리고 이 도깨비는 주인공에게 어떻게 스타스트림 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묻습니다. 스타스트림이란 성류 방송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시스템은 전 우주를 상대로 한 중계 활동이고 구독자는 저 먼 은하의 꼭대기에 있는 성자들이었습니다. 이때 배우는 주인공과 같은 인간들, 그리고 그 둘을 잇는 이야기꾼이 바로 도깨비들이었죠. 그리고 비영에게 도깨비 왕이 되고 싶지 않냐라고 묻는 주인공, 그리고 자신과 계약을 하라는 주인공이었죠. 그렇게 주인공은 비영에게 채널과 스트림 계약을 맺자고 하는데 이때 스트림 계약이란 본래 도깨비와 성자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입니다. 성자들은 자신의 화신을 특정 채널에 출연시키고 도깨비는 해당 성자의 화신이 벌어들이는 코인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것이었죠. 배우성 없이도 다른 화신들을 초월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어떤 성자와도 계약을 하지 않는 화신이 있다면 비영의 채널은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하죠. 그렇게 비영과 계약을 하게 되며 스타스트림의 캐시 상점을 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갖가지의 잡템을 구하게 되죠. 그렇게 구매한 잡템들을 이용해 이곳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시나리오에 입장하게 되고 사람들은 괴수들을 피해 지하철역에 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나리오를 담당하는 도깨비가 나타났고 이들은 파티를 꾸리게 되죠. 그 중엔 갤령이와 이현성 그리고 유상아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과 서브 시나리오들을 깨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유중혁의 인생 회차에 따라 그 목록이나 순위가 바뀌기는 하지만 멸살법의 세계에선 주된 악역을 도맡고 있는 멸명, 그리고 여기 충무로역의 무장성주 곰필두는 그 시박 중 하나였습니다. 시나리오를 깨기 위해 곰필두를 상대해야 했고 그곳에서 유중혁을 다시 만나게 되며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번째 메인 시나리오를 클리어했고 세 번째는 역 내의 그린존을 차지하여 매일 밤 자정 몰려드는 괴물로부터 살아남는 미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린존을 먼저 차지했어야 했고 다른 이들의 그린존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직 한 명만 거주할 수 있는 곳부터 곰필두가 차지하고 있는 땅처럼 무려 7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곳까지 다양한 그린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린존을 찾기 위해 흩어지는 김독자와 그의 팀원들, 그리고 주인공은 이 시나리오를 파괴하기 위해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가 빈 메모장을 보고 뭐하고 있는 거냐며 화를 내는데요. 사실 시스템의 최고 관리권을 가진 도깨비나 성자들은 이 텍스트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자신에게 준 작가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이들은 마땅한 그린존을 찾지 못하여 밤에 나타난 괴수들을 상대하게 되고 가까스로 첫날을 무리 없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유준혁은 길령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하는데요. 길령이는 이를 거부했고 독자와 함께 할 거라고 하죠. 그렇게 김독자는 공필두가 가지고 있는 그린존을 차지하기 위해 공필두와 상대하기로 하는데요. 이때 유준혁의 동료 정의원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정의원을 설득하고 이들과 함께 공필두가 있는 그린존을 향했죠. 마침 이때 이현성의 특성이 진화하면서 새로운 성운이 개방되었습니다. 사실 멸살법에서 강철검제 이현성이 최강의 조연 중 하나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한방이 멸살법에서 최강으로 손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공필두를 제압했고 주인공과 무리들은 주변에 존재하는 그린존을 모두 파괴시켜버렸죠. 이로 인해 일수에 맞춰 생성 예정이던 괴물들이 한꺼번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공필두는 함께 자리를 방어하게 되고, 그리고 공필두는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신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와 설화를 세계에 퍼뜨리고 기억시킬 수 없는 성자는 끝내 잊혀지고 사라지기에 공필두가 죽어가는 모습을 마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성자였지만 공필두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고 성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성자의 코인이 바닥났다는 뜻이었죠. 김독자는 이를 눈치챘고 공필두의 성자 디펜스 마스터에게 계약을 제안하는데요. 그렇게 공필두에 대한 명령 권한을 가지는 조건을 포함한 몇 가지의 권리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김독자는 공필두에게 투자를 해주는데요. 물약을 챙겨주면서 등장하는 괴수들을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한창 개복치 루트를 타고 있는 유중혁을 구하러 가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유중혁은 회계 능력을 가지고 있어 지금의 회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그때 죽어 회계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주인공은 유준혁을 구하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영화 상영관으로 향했고 여기서 한 시스템에 의해 포스터에 깃든 극장 던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땅이 울리기 시작하더니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났죠. 그렇게 이들 모두가 합세하여 티라노사우루스를 처리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곳에서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티라노를 처치하며 얻은 드랍템, DNA 앰플까지 얻게 되죠. 그리고 이 아이템 없이는 이 던전의 마지막 층을 깰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두 번째 영화도 클리어한 주인공과 그의 일원들, 지상 5층 보상의 방에 입장하였고 진짜 성유물급의 성능은 아니지만 복제품 버전의 특색을 갖춘 A급 수준의 아이템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내신 토르의 망치, 멸니르도 있었죠. 그리고 이걸 길령이가 단숨에 들어버립니다. 주인공은 이곳에서 외장 강화 수트를 챙기게 되죠. 그리고 다음 영화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곳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만든 이순신 관련 영화, 마침 해상전신 이순신을 성자로 둔 화신 이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혜에겐 심각한 뱃멀미가 있었죠. 그리고 마침 해상전신 성자가 주인공 김독자에게 이지혜를 독려하여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이끌어 달라는 배우 계약을 제안하는데요. 그렇게 이지혜를 독려하는데 성공했고 그렇게 이곳에서 성운을 사용하며 유령 함대를 이끌어냈고 이번 서브 미션도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상전신이 독자에게 보상으로 킬의 노래라는 성운을 보상으로 주게 되죠. 이 성운은 이지혜가 이야기의 중반부를 넘어서야 습득하게 되는 성은 어쩌면 유령 함대보다도 당장 주인공에게 필요한 스킬이었죠. 그렇게 이 영화에서 빠져나와 이들은 지상 8층 하늘 정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유중혁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극장 던전의 보스는 회기자인 유중혁과 상성이 최악이었습니다. 현재 유중혁은 이성과 사고 능력을 잃은 극장 주인의 꼭두각시 뿐이었죠. 그렇게 꼭두각시 유중혁은 김독자를 공격했고
이들마저 제압당해버렸는데요. 회기가 시작되면 모든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고 동료들은 모두 기억을 잃고 살았던 모든 역사는 지워지는 회기 특성상 유중혁의 정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최상급의 정신공격 스킬을 하는 극장 주인에게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덕자는 유중혁을 상대했는데요. 치열한 사투 끝에 유중혁의 정신과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더 강한 정신 스킬을 쓰는 극장 주인, 그리고 여기 길령이가 코피를 흘리면서까지 무언가를 시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더니 결계를 깨고 6급 충황종 티타노프테라가 출연했습니다. 사실 길령이가 불러낸 것이었으며 유중혁을 상대하게 되죠. 그리고 주인공 김덕자는 극장 주인을 상대하였고 그렇게 유중혁을 구해내며 히든 시나리오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렇게 역 안에 있는 이현성과 그의 무리들을 다시 만났고 도깨비가 나타나며 네 번째 시나리오가 시작되죠. 이번 시나리오는 전초전 역의 대표가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었고 그렇게 이 깃발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역의 대표가 되는 것이었죠. 이 충무로 역의 대표는 김덕자가 됩니다. 각 역의 깃발을 빼앗으면 소유주가 바뀌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깃발 쟁탈전, 이에 다른 역과의 자유로운 이동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충무로 역을 침탈하러 온 이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동맹을 제안하는데요. 그렇게 이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주인공은 오토바이에서 탈출했고 사실 이 틈을 타 충무로를 점령하려던 속셈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공필두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명동 그룹의 깃발을 획득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타난 히든 시나리오, 기간 안에 최소 10개 이상의 역을 점거하라는데요. 보상으로는 왕의 특성이 개화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상하에게 부대표 자리를 맡겨주게 되고 이들은 동대문 역사 문학공원으로 향하기로 하는데요. 이렇게 47화까지의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웹툰 전지적 독자 시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략된 스토리가 많으니 1화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의문의 장소에 갇혀있는 한 박사와 요원, 박사를 구하러 왔다가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던 것이었죠. 그러자 문이 열리면서 같은 동료 김중사도 함께 잡혀왔는데요. 그리고 또다시 문이 열렸고 문 앞에 있는 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유이진, 포로들과 함께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분명 얼마 전만 해도 이곳은 적군들로 가득 차 있었던 곳이었지만 유이진이 혼자 투입하여 이곳을 제압해버린 것이었죠. 하필 이 순간에 적군이 나타났지만 총을 사용하지 않고 순식간에 둘을 제압합니다. 그렇게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총을 사용하며 앞으로 전진하게 되죠. 주인공의 모습을 본 이 남자는 너무나도 무모하지만 엄청난 실력자고 절대 정규군의 움직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곳엔 다른 곳으로 끌려갔던 소대원들까지 모두 주인공에 의해 구출되어 모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하지만 의뢰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를 보고 주인공은 용병으로 온 것임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박격포가 이들에게 향했고 약간의 피해가 있었지만 이 와중에도 수습하고 혼자 싸우는 주인공. 그런데 자세히 보니 주인공의 얼굴은 많이 앳돼 보였습니다. 오늘의 웹툰 입학윤병입니다. 그렇게 6개월 뒤 주인공 유이진은 한국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전학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생도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잘생긴 외모에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죠. 사실 비행기 사고로 인해 부모님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던 오빠가 10년 만에 한국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생 유다현은 학교에서 엘진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돌아와 주인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짓궂은 장난을 쳐보았지만 당해줄 리 없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계급 소령의 조언이 있었고 한국에서 생활을 할 때 최대한 싸움을 피해야 한다고 알려주게 되죠. 그 이유는 상대가 걱정돼서 싸우지 말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첫 수업을 듣게 되었고 창문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어릴 때부터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전투 훈련을 받았던 기억을 말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너무나 평화롭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동생 다현이와 함께 하교를 했고 마침 그곳에서 다현이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여기 양아치들이 주인공을 건드는데요. 그리고 몇 번의 펀치로 단숨에 이들을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이진이는 할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했고 화목한 시간을 즐기며 침대에 누우자 잠에 들었고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유이진이 어릴 적 비행기가 추락했던 사건을 말이죠. 그렇게 잠에서 깼고 다시 학교에 가는데요. 한편 다현이는 어제의 사건으로 더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주인공 앞에 일진이 도착했고 그 옆에는 급하게 온 다현, 미안하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뚜껑이 열린 주인공은 주인공과 다현이를 위협하는 일진들을 참교육시켜버렸습니다. 이 순간을 목격한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김희진의 오빠마저 당했고 다현이가 주인공을 말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질을 돋구는 김희진이었죠. 그렇게 다음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김희진은 직접 다현이에게 접근했고 이들의 아지트에 직접 들어가 주먹으로 마지막 경고를 하는 주인공이었죠. 심지어 김희진의 부모님까지 다시는 주인공과 다현이를 건들지 못하게 손봐주었고 이들을 나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들에겐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이진이에게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반에는 2명의 학생이 교환 학생으로 2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한국 최대 기업의 회장 손녀딸 신년아와 신년아의 비서 겸 경호원 고석주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가 경계를 하는데요. 고석주는 처음 보는 유이진을 경계했죠. 그렇게 유이진과 그의 친구들은 PC방과 노래방을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의 생활 경험이 없는 유이진이 PC방과 노래방을 알고 있던 이유는 한국을 오기 위해 부대 선임들이 많은 정보들을 알려준 덕분이었죠. 그렇게 다음날 친구들끼리 잡담이나 나누고 있었는데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무리 유이진이 싸움을 잘해도 고석주에게는 안 될 거라고 했죠. 고석주는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왔고 고석주는 넘사벽이라고 하는데요. 소문에는 고석주가 30명을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석주는 멀쩡히 걸어서 돌아갔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유이진은 고석주를 만나게 되고 고석주는 주인공에게 다짜고짜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주인공을 뒷조사해 보았을 때 신분을 속이면서 학교에 들어왔던 것을 알고 있었던 고석주였죠. 그리고 여기 신년아는 다현이와 친했는데요. 신년아는 다현이에게 주인공과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사실 10년 전에 사고로 부모님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반년 전에 살아왔다는 연락을 할아버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어서 연락을 못했다고 할아버지와 동생이 있었다는 정도만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다현이는 의문의 오빠로부터 다현이를 지켜주기 위해 뒷조사한 내용을 알려주기로 했고 저녁에 따로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변을 경계하는 유이진과 고석주였죠. 하지만 바로 그때 의문의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하게 되고 이들은 다현이와 연아를 납치해 갔죠. 그렇게 뒤를 따라가 보았지만 차를 이길 순 없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의심했고 이 사건은 기업의 회장이자 그리고 연아가 죽길 바라는 사촌 언니 신지에도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 이들의 본거지에 도착한 유이진과 고석주 맨몸으로 보초병들을 제압했고 유이진의 실력을 인정하고 이 사건이 끝나면 정식으로 사과하겠다는 고석주였죠. 한편 이들의 본거지에는 다현이와 연아가 잡혀 있었는데요. 주변에 보초병이 너무 많아 주인공이 시선을 끌기로 했고 고석주가 이들에게 향했죠. 그리고 마침 여기에서 가장 셀 것 같은 포스의 납치범을 만나 승부를 보게 되지만 칼을 사용하는 납치범을 이기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절묘한 순간에 모든 보초병들을 제거하고 나타난 유이진 그리고 눈앞에 칼을 쓰는 납치범을 단숨에 제압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총까지 쓰는 납치범이었고 이마저도 쉽게 정리해버렸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유이진의 실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며 고도의 전투훈련을 받은 프로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이진과 다현이의 학교 생활도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구해준 것에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학교까지 찾아온 회장님 그리고 유이진에게 경호를 부탁하지만 거절하는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찾아온 건 연아의 일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3년 전의 일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었죠. 덕분에 아들의 마지막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3년 전 용병 생활을 하다가
만난 다현이의 아빠,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어린 유이진을 보며 너 같은 딸이 있다고 못 본 척 할 수 없다며 밥과 간식거리를 챙겨주곤 했었죠. 하지만 봉사단체를 호위하는 의뢰가 끝나게 되었고 주인공과 다른 용병들이 자리를 뜨자 이후에 마을이 통째로 반정부 세력에게 넘어갔다는 소식과 봉사단체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유이진은 단독적인 행동을 펼쳤고 그곳에서 상황이 심각한 아빠를 마주하게 되었죠. 그 덕분에 여기 회장님이 아들의 마지막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계속 확장되고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 상황인데 경호팀의 생각은 안일하다며 유이진의 시선에서 경호팀을 평가하고 싶다고 정식 의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과 함께 훈련을 하게 되었고 다들 나가 떨어질 정도로 달렸지만 전혀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오는 주인공을 보며 경호팀장은 놀라는데요. 게다가 체력에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고등학생과 대련을 한다는 소리에 탐탁지 않았던 팀원들이었고 단 1%라도 봐줄 생각이 없던 이 남자를 단숨에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경호팀의 에이스마저 꺾어버리죠. 그렇게 인정을 받아 경호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하와 단둘이 시간을 갖게 된 주인공이었고 가족과의 시간을 뒤로 한 채 일만 하다가 죽은 아빠를 원망스러워하는 연하에게 과거 연하의 아빠에 대해 얘기를 꺼냅니다. 죽기 전에 연하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고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진이의 집에 찾아온 소령, 강암창 선임, 부대원들의 안부 인사를 듣게 되었고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왔다고 하죠. 하지만 며칠 뒤 임무 중인 강암찬 소령 선임과 부대원이 전투 중에 고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릴 때 주인공과 함께했던 시절 가족을 찾아주기도 했던 너무나도 고마운 부대원들이었죠. 그리고 한편 주인공은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이곳으로 향하기로 하는데요. 한편 부상당한 팀원들과 이들이 보호하고 있는 민간인, 그리고 이들을 쫓고 있는 의문의 한 단체, 그리고 이 남자는 과거 유이진에게 당한 상처가 남아있었죠. 그렇게 주인공은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 헬기와 각종 무기를 지원받았고 그리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팀원들의 흔적을 따라갔고 한편 이곳에서는 적들과 마주하여 총격전을 이루고 있었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탄약이 얼마 남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부상자와 일반인을 이끌고 3시간 20분가량을 가야 했었고 시간은 너무나도 빠듯했죠. 그리고 이들을 쫓고 있는 의문의 단체는 이들의 이동 경로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뒤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순탄치만 않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주인공이 이곳을 휩쓸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지형상 이점들을 파악하며 적군들과 결투를 치르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 후 부대원들과 무전이 닿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마주하였고 소령님과 부대원이 위험하다는 걸 듣고 오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라고 했고 이들은 무사히 이곳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받은 무장단체의 팀장은 극대노를 하며 과거 유이진의 싸움 방식에 PTSD를 느끼는데요. 그렇게 한국에 다시 돌아온 유이진, 전화를 통해 부대원들이 유이진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다시는 전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인공에게 지켜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주인공은 친구들과 PC방으로 놀러갔습니다. 하지만 PC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갑자기 찾아와 친구들을 때리고 싸움이 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쫓기고 있는 주인공의 친구, 사실 다른 학교 학생들이 유이진을 벼르고 있었고 주인공의 자리에 부르라며 친구들이 주인공을 보호하기 위해 부르지 않고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었죠.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친구는 결국 유이진에게 전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이 나타났고 재영이와 혁진이를 찾으러 가는데요. 그곳엔 액정이 부서져 있는 핸드폰 뿐이었죠. 그리고 마침 등장한 신앙고 학생들, 선빵을 치라는 학생들을 가볍게 제압해 주었죠. 한편 재영이와 혁진이는 이들의 아지트에서 막고 있었는데요. 얼마 후 주인공과 고석주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과 싸우게 되었고 2명이서 30명이 넘는 조직 인원들이 주인공과 고석주에게 당했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평화로운 날이 찾아오나 싶었지만 누군가와 마주쳤고 주인공을 001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남자는 과거 유이진과 같은 용병 시절을 보냈던 남자였고 006으로 불리우고 있었죠. 과거 주인공은 용병 시절 이후에 사망했다는 기록을 가지고 정체를 숨기며 살아왔지만 이들이 머물고 있었던 캠프에서 유이진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 주인공을 찾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006은 조금 있으면 자신에게 유이진을 처리하라는 임무가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옛 동료를 만나러 왔을 뿐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침 온 한 통의 전화, 그건 바로 유이진을 처치하라는 임무였고 전화가 끝나기도 무섭게 몸싸움을 펼쳤지만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에 이 둘의 승부는 뒷전으로 미루기로 하죠. 하지만 더 이상 미루면 가족이 위험해질 거라고 판단한 주인공은 006의 뒤를 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006에게 온 한 통의 전화, 이전에 언급되었던 의문의 단체이자 이들이 머물었던 캠프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고 배신자, 즉 유이진을 처단하라고 하죠. 전화가 끊기자마자 나타난 주인공, 그렇게 처절한 싸움 끝에 서로는 부상을 입었지만 끝내 006을 생포하게 됩니다. 캠프는 주인공 때문에 큰 데미지를 입었다고 하며 매드독이 주인공을 처리하는데 앞장설 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인공은 넌 이제 죽은 거라며 캠프 측에서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지내라고 하죠. 그렇게 006을 풀어주는데요. 그리고 서로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006의 이름은 리암이었죠. 그렇게 며칠 뒤 연하의 사촌 누나 신지에는 약혼자를 만나러 왔는데요. 그건 바로 강암찬 소령이었고 유이진을 뒷조사하는 입장에서 유이진과 강암찬의 무언가가 이 둘 사이에는 무언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는데요. 그리고 차 안에서 강암찬 소령에 대해 아냐고 묻자 반듯한 자세로 자세를 바꾸는 주인공이었죠. 그렇게 이사는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 습격했고 그 자리에서 사라졌죠. 그렇게 뒤를 따라가 보았지만 뛰어서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뒤를 추격합니다. 이들이 향한 곳에 도착했지만 무장한 단체들을 마주하게 되죠. 하나둘씩 이들을 제압했으며 이곳에서는 경호원 팀까지 합세하였지만 많은 인원의 무리들을 상대하기엔 버거웠죠. 그리고 찰나의 순간에 주인공이 나타나 신지의 이사를 빼내는데 성공하였고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왔고 주인공을 걱정하는 할아버지와 다현이었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006이 죽었다는 허위 정보가 매드독에게 들렸고 한편 여기 다현이는 늦은 밤 귀갓길의 일진들로부터 후드를 쓴 남자를 구해주기 위해 나섰고 배가 고팠던 이 남자는 다짜고짜 밥 좀 사달라고 합니다. 삼각김밥을 허겁지겁 먹어대더니 자기는 외국에서 왔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현이는 자리를 뜨게 되었고 하지만 이 남자의 눈빛이 어딘가 많이 수상해 보였죠. 그렇게 다음날 집 주변을 걸어다니는 주인공이었고 마침 이곳에서도 후드 모자를 쓴 남자를 마주합니다. 그의 뒤를 따라갔고 매복해 있던 후드 모자를 쓴 남자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정체를 알고 있었죠. 이 남자는 코드네임 032,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주인공이 총을 빼앗고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쫓아온 건 캠프의 충성심 때문인지 006의 복수 때문인지 묻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현재 부상당한 상태였기에 제압에서 풀려나며 도망치게 된 032였죠. 그리고 얼마 후 다시 한번 다현이를 마주하는데요. 그렇게 이 둘은 또다시 편의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목격한 주인공이 가족 관계까지 파악했다며 놀라는 주인공이었지만 이 모든 상황은 그저 우연일 뿐이었죠. 그리고 무방비인 상태인 032를 습격했고 동시에 이 상황에 난감해하는 다현이를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곳에 온 이유를 묻게 되죠. 032는 이 상황에 그 질문이 뭐가 중요하냐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006이 주인공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독단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032에겐 006은 유일한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032에게 006은 살아있다고 말해주었고 죽은 채로 현재 위장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죠. 그리고 캠프를 배신한 이유를 묻게 됐는데 그것은 캠프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렇게 서로의 오해를 풀고 헤어지게 되었죠. 한편 032 앞에 찾아온 에이든, 그리고 캠프의 명령을 무시한 032를 처리하기 위해 왔다고 하죠. 그렇게 에이든에게 발악을 하며 도망쳤고 이 순간에 갑자기 주인공이 등장하며 에이든을 단숨에 제압해버립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단지 동생이 032에게 돈이 없다고 먹을 거를 사들고 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거리에서 만난 할아버지, 며칠 뒤면 다현이의 생일이었기에 주인공과 생일 선물에 대해 고민하는데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신지의 이사가 제안한 경호 알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기 배우 차서와의 경호 임무를 맡게 되었고 스튜디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인공을 경험상 보낸 것이라며 무시하는데요. 그리고 따로 불러 얘기를 하며 신경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촬영이 모두 끝났는데 주인공이 이들을 모두 멈춰 세웠고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기실에 있던 소형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이유였죠. 그렇게 이번 사건은 경찰에게 맡겨 조사하기로 했고 집에 돌아간 듯 했지만 몰래 나오는 차서와였죠. 그리고 주인공이 함께하게 되었고 편의점을 향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PC방으로 향했는데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차서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건 바로 차서와의 전 애인이었고 앞으로는 귀찮게 굴지 말라고 일침을 날린 뒤 자리에서 빠져나오려던 찰나 차서와를 막아서는데요. 그리고 차서와를 위협하자 주인공 유이진이 나타나 창문을 부수며 제압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뜨는데요. 그렇게 안전히 귀가하는 차서와였고 하루를 잘 마무리했죠. 그리고 다음날 이 남자는 복수를 위해 유이진을 차서와 재계약 현장에 부르는데요. 그리고 이들이 나타납니다. 유이진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경호를 그만두라는 차서와였죠. 그리고 주인공을 건들자 참교육해줬고 자신의 고용주는 차서와가 아닌 SW그룹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는 차서와 화를 내는 이 남자를 발로 걷어차버렸고 공격해오는 이들을 모두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지혜가 나타나며 이들을 모두 당황케 했죠. 그렇게 기존 소속사와의 법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었고 차후에 일어날 일까지 모두 조치를 취한 신지혜. 그렇게 SW 엔터와의 재계약을 하게 된 차서와 배우였죠. 그리고 주인공은 기존에 있던 부상 때문에 더 이상의 경호 업무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 둘은 다시 만나게 되어 차서와가 주인공에게 번호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현이가 차서와의 팬이라는 얘기를 듣고 한 가지 부탁을 하였죠. 다현이가 있는 곳까지 찾아와 꽃다발을 전달해 주었으며 생일 축하를 해주었죠. 그렇게 얼마 후 유이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건 바로 006이었고 유이진에게 찾아온 032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032가 캠프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해주었지만 032는 캠프에 나타나지 않았고 캠프에 있던 용병들이 032를 납치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었죠. 그리고 그 생각은 적중했고 현재 032는 캠프의 용병들에게 감금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006은 032를 하나뿐인 가족이라며 찾으러 가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 주인공도 함께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10km 내에 용병들이 사용하는 아지트로 향했고 이상하게 주변에 쓰러져 있는 용병들이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의문의 남성이 032를 구해주는데요. 몰래 032가 있는 곳으로 잠입에 성공했고 쓰러져 있는 용병들을 보며 이 싸움 방식이 004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주인공과 004가 마주하였고 치열한 전투를 펼칩니다. 그리고 006이 합세하였지만 아쉽게 004를 놓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004는 전투를 펼치면서 이 남자가 코드네임 진 001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 집에 돌아오게 되었고 차서와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그러고는 내일 꼭 만나자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난 이유는 상담을 부탁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실은 차서와에게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생이 있었고 요즘 들어 동생에게 상처가 자주 생겼고 물어보면 놀다가 다쳤다고 하거나 친구들하고 가볍게 싸웠다는 정도로만 대답을 하고 좀 더 물어보면 방에 들어가던가 밖으로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상황을 주인공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 줄 수 있냐고 합니다. 그렇게 차서와 동생 차진우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학교 폭력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차진우는 누나가 유명 인사였기에 주변에서 누나 욕을 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차진우는 친구들에게 간단하게 경고를 했지만 같은 반 학생들은 학교 폭력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상황을 누나한테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의 누나가 차서와라고 알려지면 누나한테 피해가 갈까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휴대폰으로 듣고 있었던 차서와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주인공은 사진우를 괴롭히는 이들에게 달려가 냅다 참교육을 시전해버리죠. 그렇게 이들은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이곳에 차서와가 직접 오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많이 놀랐고 괴롭힌 친구들 모두 벌을 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동생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렇게 다음날 여기 신연아는 연아의 약혼남을 만나게 됩니다. 연아는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이 약혼남은 뒤에 지키고 있는 주인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황해하는 연아를 보며 주인공이 나섰고 덕분에 자리를 피할 수 있게 되었죠. 이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약혼남은 다음날 SW 경호팀의 연습장에 찾아가 복수를 위해 자기네 경호원과 신선 대련을 펼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렇게 처음부터 나서게 된 주인공이었고 대결을 시작하는데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입학용병 74화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생략된 스토리가 많으니 처음부터 정주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역대급 망게임이나 하고 있는 주인공. 이 가상현실 게임 실현의 탑은 게임이 출시된 후 제작사를 농락하는 게 취미인 한국의 고인물들이 이 게임을 정복하기 위해 달라붙었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포기한 채 1년 365일 계속 게임만 했고, 하지만 3년이 지났을 무렵 사람들은 깨달았죠. 실현의 탑은 클리어가 불가능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특히 여기 무적에 가까운 게이트 가디언, 1시간 만에 얼어 죽는 영하 60도의 극지방, 그리고 1만 킬로가 훌쩍 넘는 미군까지. 이건 단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겐 고문용이었죠. 극악의 난이도에 도전하는 극소수의 고인물들이긴 했지만 게임은 거의 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에 실현의 탑을 최초로 클리어한 인물, 남들과는 달리 그저 게임이 재미있었고 남들과는 다르게 참신한 방법으로 탑을 공략하고 모든 것을 외워버릴 정도로 반복하고 또 반복한 끝에 얻는 성취감이 주인공의 도파민을 맥스로 만들어버렸죠. 그 도파민은 무려 11년이라는 시간을 바칠 정도의 재미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전까지 클리어하게 된 주인공, 그러더니 게임 시스템 문구가 뜨더니 지금까지 이용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업데이트가 12시간 뒤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게임은 망해버려서 유저도 없었기에 수익성이라곤 없을 거라 생각하여 업데이트에 의구심을 품는 주인공이었죠. 하지만 게임을 클리어한 이상 이 게임을 더 할 생각은 없었던 주인공이었고, 직업으로 해오던 방송 역시 오늘을 마지막으로 접을 생각이었죠. 그렇게 마지막을 시청자들과 함께 술 먹방을 하며 잠에 들어버린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잠에서 깨어 컴퓨터를 켜는 주인공. 그런데 한 방송에서 실현의 탑이 현실에 실제로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게임에 대해 잘 몰라서 실현의 탑을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갑자기 하늘이 빨개지더니 주인공은 이 현상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실현의 탑을 처음 시작하면 나타나는 전조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주인공 눈앞에 1차 업데이트가 완료되었다는 시스템 문구가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플레이어는 90일 안에 탑의 다음 층계를 정복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실패할 경우 인류는 멸망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주인공은 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뛰어갑니다. 주인공이 향한 곳은 센트럴 지하상가. 주인공 이외에도 실현의 탑 게임의 초반부를 플레이해봤던 이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죠. 그리고 마침 나타난 탑역의 맹그로브 나무, 그리고 그 사이에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이 열매들은 각각 힘, 민첩, 체력과 마력 스탯을 올려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었죠. 좋은 아이템인 건 분명하지만 전부 해서 네알이며 이곳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맹그로브 나무가 등장하자마자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들과는 달리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하는 주인공. 그렇게 모든 열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죠. 그렇게 모든 열매를 사람들이 모두 따자 위협적으로 변하는 맹그로브. 그리고 주인공은 한 가지 히든 열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다 따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매였고, 그렇게 정면으로 접근하자 날아오는 뿌리 공격의 각도를 예상하며 모두 피해버리죠. 그리고 드러난 맹그로브의 핵,
맹그로브에게 얌전히 목단을 넘기라고 하는데요. 맹그로브의 공격 궤도를 비틀면서 그렇게 최초로 탐욕의 맹그로브 나무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주인공이 고인 이유는 지긋지긋하게 반복했던 패턴 공략과 타이밍 연구 덕분이었죠. 그렇게 명예전당의 업적이 기록되었고 이때 플레이어의 이름은 언노운으로 짓게 되죠. 그렇게 나무의 정수, 목단을 획득하였습니다. 각각의 열매는 스탯 중 하나를 3씩 올려주지만 하나라도 먹는다면 더 이상 효과가 중첩되지 않았죠. 그에 비해 목단은 하나만 먹어도 자그마치 12개의 보너스 스탯을 주는데요. 1레벨당 주어지는 포인트가 3인 걸 감안하면 무려 4레벨이나 올라가는 셈이었고 그렇게 최강의 1레벨을 달성합니다. 1시간 뒤 관련 영상은 커뮤니티에 업로드되었고 댓글들이 폭주했죠. 그렇게 세상은 대부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딱 하나 크게 변한 게 있다면 바로 탑 밖에 있던 유물들이 성유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성유물을 얻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죠. 수많은 유물이 보관된 장소인 국립중앙박물관은 일종의 보물창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침입한 모든 사람이 노리는 성유물, 대동여지도, 마력이 주입된 고지도는 실현의 탑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에 모두가 이 지도를 원하고 있었죠. 비록 10층까지의 정보이지만 어디에 미군과 유적이 있고 어떤 아이템과 몬스터들이 있는지 낱낱이 적혀있는 대동여지도를 모두가 탐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미 난장판이었죠. 그 중에는 불을 다루는 민정우와 소환수를 다루는 고인물이 있었는데요. 당당히 그들의 앞에 나타난 주인공이었고 이들의 공격을 단숨에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더 강한 공격을 해오는 이들에게 이곳에서 얻은 성유물 소나무 호랑이를 사용하는데요. 그러자 엄청난 크기의 호랑이가 등장했고 이들을 단숨에 처리해버렸죠. 그렇게 이곳에서 투탕카멘의 가면을 추가로 얻고 최강의 스킬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인 성유물 상평통보 그리고 몇 가지 성유물을 합치자 성유물 더블 S급 진실의 눈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이 성유물의 능력은 타인의 상태창을 열람할 수 있으며 대상이 한 말의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그렇게 S급 이상의 아이템을 제작하여 히든 퀘스트를 완료했고 저장된 능력을 조합해 더욱 강력한 스킬을 만드는 고유 능력 융합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 이 고유 능력을 사용해 보는데요. 눈앞에 있는 민정우의 스킬을 복사하기로 합니다. 복사 조건으로는 민정우의 본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고 민정우가 노리고 있는 대동여지도를 불태워버리자 극대노하는 민정우였죠. 동시에 조건이 충족되며 스킬 불의 원소를 복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세계 각지 박물관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죠. 그리고 정부는 실현의 탑이 세상에 나타나자 빠른 대처로 각성자 협회라는 특수 부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성자 협회의 협회장을 맡고 있는 한상진 그리고 현재 이 세상엔 그저 그런 플레이어 100명보다 숙련된 고인물 1명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에 각성자 협회를 포함한 많은 길드들이 주인공과 같은 고인물들을 찾아 나서고 있었죠. 그리고 주인공이 시계를 유심히 쳐다보는데요. 사실 여기 시침이 새로운 시간을 가리킬 때 실현의 탑이 개방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실현의 탑에 입장했고 탑 입장 기념으로 100코인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업적을 영상으로 남겨 업로드할 수 있으며 1만 조회수당 100코인이 지급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송 시스템은 탑을 오르는 자들과 탑 밖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연결다리 역할이었죠. 그렇게 이들은 빠른 공략으로 유명해지는 것을 목표로 했기에 정신없이 공략을 하려 하는데요. 한편 여기 주인공은 남들과는 다른 조금 특별한 길을 걷습니다. 주인공의 실현의 탑 게임을 하던 탑의 30층 초반을 공략하고 있었을 당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다음 층에 올라가기 위해 아래층을 뒤져 히든 피스를 모으기도 하고 지나온 길을 일일이 되새김질하기도 했죠. 결국 그 정답을 한 유적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게 되죠. 주인공의 캐릭터
서로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많게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고민도 안 하고 캐릭터 삭제를 하게 되죠. 처음부터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주인공이었고 그게 벌써 6년 전의 일이었죠. 그리고 여기 주인공은 아직 남들이 모르는 미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 감각, 익숙한 풍경이었죠. 그리고 여기 주인공을 따라온 플레이어들, 열쇠도 없이 문을 연 주인공을 본 이들은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하여 따라오게 된 것이었죠. 그러자 갑자기 미궁 전체가 흔들리며 모든 위치가 바뀌게 됐는데요. 1레벨인 이들에겐 너무나도 위험한 순간이었죠. 그렇게 길을 잃어 모두가 혼수에 빠지게 됩니다. 갑자기 나타난 미노타우로스, 그리고 주인공이 미노타우로스에게 향했고 레벨 차이가 극심한 강자와의 전투에서 차이를 좁혀주며 반대로 약자와의 전투에선 더더욱 격차를 벌려주는 스탯 간극을 획득하게 됩니다. 일부러 이 괴물을 죽이지 않고 공격을 회피하며 간극 스탯을 쌓았죠. 치명적인 공격을 매우 아슬아슬하게 회피하면 얻을 수 있는 스탯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이곳에서 한 달 동안 간극 스탯을 쌓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전에 거래소를 통해 몇 가지 재료들과 로또 광화서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구매한 재료들을 조합하는데요. 그러자 10분 동안 행운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아이템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여기 극악의 확률을 자랑하는 로또 광화서 성공 확률이 100%로 바뀌게 되며 가지고 있던 단검을 모두 사용하더니 최대치인 10번의 광화를 모두 성공시키며 한국 서버 최초로 10강 아이템을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궁 생활 열흘째 이들은 버섯과 이끼를 먹으며 버텨냈죠. 그리고 여기 바카나를 통해 교감 스킬을 복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미노타우로스, 계속 자극시키며 주인공이 기다리던 광폭화를 시전하는 미노타우로스였죠. 공격을 맞받아치고는 결국 미노타우로스를 처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인물 컴퍼니에 인턴 사원을 모집하겠다는 주인공, 반강제적으로 바카나를 인턴이자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을 어기지 못하게 절대 복종하는 염혼의 낙인을 찍어버리죠. 그리고 주인공은 2년 전 시련의 탑에서 같이 게임을 하던 고인물들과 첫 정모를 하게 되었고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과 함께 각성자 테스트를 받으러 각성자 협회로 향하게 됩니다. F급 이하의 판정을 받은 플레이어들은 2층으로 갈 수 있는 자격조차 박탈당하게 되었죠. 하지만 반대로 높은 판정을 받으면 그 즉시 국가와 상위 길드에 러브콜이 쇄도하기도 했죠. 앞에 배치된 마정석을 타격했을 때 나타나는 잠재력으로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리고는 마정석을 통째로 베어버리며 단숨에 S급을 찍어버리는 주인공 강진혁이었습니다. 주인공은 1층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유적, 11년 전 시련의 탑이 처음 출시되었던 때나 그리고 시련의 탑이 현실로 나타난 지금까지 아직 그 누구도 공략하지 못했다고 알려진 금역, 타락한 자들의 회랑으로 향합니다. 짐꾼으로 위장하여 유적에 입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최초로 탑을 정복한 자를 위한 특전이 도착하게 됩니다. 행운 스탯과 적응형 능력치가 각각 10만큼 증가하였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스킬과 최종 보상을 나누지 않고 혼자서만 취할 수 있는 독식 스킬을 얻게 되죠. 그렇게 등급을 숨긴 주인공은 선발대를 뒤로 짐꾼으로서 걷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세계 랭킹 100위 안에 드는 성녀 테레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테레사와 유적을 돌아다니며 잡몸들을 처리해 나갔는데요. 그리고 나타난 숨겨진 유적에 망자 엘리트 리치가 나타납니다. 웬만한 클래스 3 결계조차 박살내버리는 이 스킬을 조심했어야 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엘리트 리치를 처치했고 주인공을 이곳에서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천유성, 시련의 탑이 가상게임이던 시절 주인공에게 한번 패배하고 나서 주인공이 어디서 뭘 하든 간에 닥치는 대로 승부를 걸던 극한의 무사 컨셉인 스토커였죠. 천유성의 S급 공격 스킬을 복사했고 가지고 있던 마운당과 융합 패턴이 더블 S급 고유 능력인 검의 무덤을 획득했고 일격에 천유성을 굴복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한편 이 유적 안에는 플레이어들 앞에 고위 뱀파이어가 등장했고 이들을 납치해버렸죠. 이를 알아챈 성녀 테레사는 주인공과 파티
파티를 맺어 이 유적의 보스 앨리스를 처치하러 향합니다. 그렇게 이들을 마주하였고 앨리스에게 무릎을 꿇는 주인공이었죠. 그러더니 피 대신 더 달콤한 걸 주겠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자유. 하지만 주인공의 말을 듣지 않는 앨리스였죠. 앨리스의 공격을 막아주는 테레사. 하지만 바로 그때 성녀 테레사의 뒤를 급습하는 주인공. 그렇게 주인공의 말을 앨리스에게 증명하며 신뢰를 얻게 되죠. 그리고 앨리스를 가두고 있는 결계를 풀기 위해 몇 가지를 준비하는데요. 그건 바로 7성급의 영혼 이전 기술. 대상의 승인을 얻을 경우 한 개의 영혼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주문을 덥석 승낙하는 것도 내키진 않았지만 이곳에 너무나 오래 갇혀있던 앨리스였죠. 그렇게 브라함의 반지가 앨리스의 영혼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성녀 테레사는 별의 가호를 받아 다시 부활하게 되었죠. 그렇게 주인공은 유적에서 나와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반지 속에 있는 앨리스를 길들이기 시작하는데요. 반지에서 나오자 몸이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남들이 모르는 사냥터에 향하게 되죠. 이곳은 달의 호수 실현의 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잔잔한 달의 호수를 장식하고 있는 12개의 조각상, 그리고 그중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각상이 있었는데요. 여기 작은 홈을 이용해 빛이 들어오는 양과 각도를 조절했더니 지하로 가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심연 속에서 끊임없이 몬스터들을 처리하며 폭풍 레벨업을 하는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지하 1층으로 향하는데요. 이곳에서 아누비스를 만나게 됩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기만 하면 발동하는 아누비스의 심판의 스킬을 복사하는 데 성공한 주인공이었고, 그 앞에 나타난 자이언트 멘티스를 단숨에 처리하며 주인공에게 덤비는 몬스터들마저 모두 처리해버리죠. 그리고 갑자기 천유성이 주인공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4시간 뒤 각성자 협회에서 무도회를 개최하는데 천유성을 포함한 더블 A급 이상 판정을 받은 플레이어들이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죠. 이번 무도회에서 다시 한번 승부를 가리자고 하는데요. 대신 비밀 경매장에 입장할 수 있는 블랙마켓 초대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무도회 우승자에게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석류물을 고르거나 무도회에서 플레이어를 상대로 대련을 신청할 수 있는 지목권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주인공을 꺾겠다는 천유성이었죠. 그렇게 천유성은 이 무도회에서 단숨에 우승을 했고 그곳에서 주인공을 상대로 대련을 신청하죠. 그렇게 주인공과 천유성은 또다시 승부를 보게 되었고 당연히 패배하는 천유성이었죠. 그렇게 블랙마켓 초대장을 얻게 된 주인공, S급 대우를 받으며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마켓으로 향하는 이 비행기 안에서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남자를 주의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마인이었고 주인공에게 접근하는 알렉스였죠. 그리고 본인과 함께 3층 보스방에 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러더니 죽을 병에 걸려도 심장이 박살나도 치료할 수 있다는 전설의 물약 엘릭서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알렉스가 제안한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더니 엘릭서만 대놓고 가져가더니 알렉스의 성질을 긁어버리죠. 그 사이에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한 주인공, 그리고 가지고 있던 스킬인 진실의 눈과 혈망이를 융합하여 트리플 S급 탐식의 눈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사설 도박장 토투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탐식의 눈을 활용하여 각종 게임에서 이기며 큰 돈을 벌게 되었죠. 그리고 주인공을 의심하는 이들을 단숨에 제압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매장으로 향했죠. 이곳에서 만난 율리우스 캐드릭, 그 뒤에는 알렉스도 있었습니다. 캐드릭 또한 마인이었고 그렇게 간단한 인사를 마치자 블랙마켓 경매가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주인공이 구매하려던 아이템을 캐드릭이 더 높은 립첼가를 불러 아이템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최초의 체스판, 사람들은 시시한 게 나왔다며 관심도 주지 않았지만 사실 주인공은 이 아이템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던 주인공은 이 체스판마저 뺏길 위기에 처했지만 갑자기 앨리스가 1억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증명해달라 했고 그러자 보물이 쏟아져 나왔죠. 그렇게 원하는 아이템을 얻는가 했지만 이들은 갑자기 경매장을 부수기 시작했으며 함께 있던 사람들과 주인공에게 위협을 가하는데요. 하지만 주인공에게 알렉스의 공격이 통할 리가 없었고 어렵지 않게 알렉스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동안 얻지 못했던 경매 아이템을 모두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에 주인공은 3층 보스방에 입장했고 3개의 문제를 모두 마친다면 원하는 단풍잎 중 원하는 걸 주겠다는 보스였죠.
하지만 틀리게 된다면 벌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문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문제였지만 정확히 맞추는 주인공. 그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맞춰버리고 말죠. 그리고 주인공은 이 보스에게 숨기고 있는 검은색 잎을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스를 협박하며 검은 잎을 획득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검은 잎은 주인공이 실현의 탑을 오르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뒤에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나 혼자 말렌 유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서 1화부터 정주행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